지금 아까 2번에 5번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A가 임차인이에요. 1등이에요,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런데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습니다. 요게 지금 상가일 때는 사업자 등록으로 바뀔 건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게 상가 문제니까 사업자 등록으로 바꿔서 해봐요. 주택도 똑같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 상가 임차인은 A는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대항력. 이거 받아놨는데 요거 받은 것 때문에 배당 요구하면 우선면적권. 그러니까 세입자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태다. 1등이에요. 그랬을 때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항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당 요구를 통해서 우선 변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새 주인, 낙찰자, 경매라면 낙찰자, 새 주인한테, 소유자한테 받아내겠다, 보증금을. 그런 뜻이고, 나중에 우선 면적권은 배당 요구해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서 우선 면제 받는데 결국은 보증금을 배당에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항력을 주장하겠다는 얘기는 상가 임차인이 지금 어떻게 털고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계속 장사하겠다는 뜻입니까?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 장사하겠다는 뜻이요. 계속.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자, 우선 면적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장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털고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입자 A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항력도 주장하고 또는 선택에 따라서 우선 면적권을 주장하고 선택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있나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 동시에 두 길을 가면 가랭이가 찢어져. 못 가.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가 선택하기를 이걸 받아놨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길을 택했다고? 근데 배당에서 받아보는데 배당에서 이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수가 나올 수 있어. 그랬을 때 우리 법은 여기 새끼를 만들어서 새끼를 여기까지 갔는데 다 받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증금이 1억인데 여기 배당금이 8천 나왔다 그러면 1억을 다 못 받고 뭘 받아요 지금? 8천만 원만 받았죠? 그럼 나머지 2천 못 받은 거 있죠? 그때는 요 새끼를 통해서 요월이 빨리 돌아와. 그래서 2천만 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해버려? 새 주인한테.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대항력을 돌아와서 마저 주장하니까 그죠? 이쪽 길로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새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면적권을 행사해가지고 배당에서 다 못 받았는데 원래 이쪽 길로 갈 수도 있었던 임차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마저 뭘 주장해 버릴 수도 있다. 대항력.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 임차권을 아직 소멸했다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5번.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빨리 보십니다. 교재 이제 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뭘 볼 거냐면 396페이지를 먼저 보십니다.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봐요. 이번 시간에 빨리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은요, 일단 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 땄는데. 여러분처럼 자격증 땄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할 수 있죠. 이 등록된 것은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광명시청에 이렇게. 이 등록된 양반을 뭐라고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 떳떳하게 뭘 할 수 있다? 중개업.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개공이 돼야 돼.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되면 그때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부르고 법인도 등록할 수 있죠. 법인이 등록관청에 신청해서 등록이 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공이 돼야만 떳떳하게 이걸 할 수 있지 자격증 땄다는 이유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개공이 이번에 뭐 하고 싶냐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를 하고 싶다. 경매 대리요. 그러면 14조 조문에 따라서 경매 입찰 대리를 개공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가 필요해 또? 등록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때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하죠.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이걸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법원에 등록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수신청 대리인. 우리는 이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야 떳떳하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입찰 대리 이렇게. 이 사람 보려고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될 수 있죠? 이 사람 될 수 있죠. 이 얘기야. 현재 존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보면 복덕방 할아버지도 계셔요. 사실은. 근데 부식 개공은 개공이긴 한데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긴 한데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거 이렇게. 부칙 개공은 안 되고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을 내려면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진짜 되려면 세 번째가 뭐냐면 요 입찰 대리하다가 사고 낼 때를 대비해서 뭐 하도록 돼 있다. 보증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될 수가 있겠다. 요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요 등록 요건 세 가지. 여기도 보면 중개사무실 오픈할 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실사. 자격증 따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겠다. 자, 실사. 그래야 오픈할 수 있다. 여기는 기억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니다. 공법이 공부할 내용이 많죠? 공법 교육을 보충하셔야 되겠다. 공법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40점 맞습니다. 자, 공법 교육을 보충해야 되겠다. 공법 교육을 보충해야 되겠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 진짜.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교재 보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은 오른쪽 396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 방가로 1번 나왔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요 동그라미 1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문에서는 공인개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 법이 바뀐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바뀐 건데 그래도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 이게 더 맞는 말이야, 솔직히.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금 나온 대로, 그 조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개공 중에는 얘도 들어가.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여기도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해 줄 건데 그냥 조문은 원래 그렇게 돼 있던 조문을 고친답시고 개공으로 고쳐놨어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제할 때는 또 어떻게 출제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출제. 이게 맞는 표현이야, 솔직히. 그런데 이제 문제지문에 조문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거 처출처럼 나오면 맞다고 해주셔야 돼. 처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뭐요? 맞다고 해주시라. 앞에 나온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 공인개공이라고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또한 알아두실 것은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건너뛰어서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개공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밑에 있는 반가로 2번에 결격사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설명드립니다. 여기 어떤 뜻이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자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진짜 오픈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실사에 해당된다고 다 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돼?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이게 12가지예요 이거. 파산 선고 받은 사람, 피한정 후견인 등등등 많죠. 12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5가지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이 되었다가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이런 얘기야. 요 얘기죠?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거죠? 근데 법을 위반해서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등록을 취소당했죠? 그럼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결격자라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매수신청 대리로 다시는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만. 이쪽에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해서 중개사무소 등록이 잘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3년 동안 제한 받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등록 취소는 글자는 같아도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잘린 거예요. 요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잘린 거라고. 그래서 글자는 같지만 의미는 틀린 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등록 취소를 당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당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개공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매수신청 대리인도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등록 취소를 당했죠.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 지금 칠판에 설명드린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했죠. 그럼 폐업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개공이 아니죠?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인 자격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만 해도 여기는 어떻게?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가만히 보세요. 폐업을 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폐업한 게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근데 사실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잘라야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폐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을 붙일 필요가 없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자격 취소를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자격 취소는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등록 취소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무거운 거라고. 자격 취소가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격 자체가 날아갔으니까 더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도 반드시 어떻게? 취소시켜야 돼. 그때는 3년 붙어요. 잘못하겠죠. 자기 취소가. 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없어지면 큰 틀을 기억하셔야 돼. 이게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야 된다. 근데 사라지는 원인 중에 폐업만큼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 이것도 사라지는 게 맞는데 3년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그게 1번,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내용이에요. 그걸 출제했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사집행법 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뭐냐? 법을 위반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 년 동안 결격자로 삼아버리겠다? 2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죄 막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 죄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몇 년간 결격자가 되더라? 2년. 2년을 꼭 기억해야 돼. 2년. 이게 중요해요. 2년 뒤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가시면 중간 정도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가로 4번이 있습니다. 가로 4번이 뭐냐면 실무교육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봐요. 두 번째 거죠?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자, 경매 실무교육은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 첫 줄 보시면 누가 받는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죠? 누가 받는 거냐. 노란 걸로 표시해 볼게요. 경매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이 받는 거죠. 경매 실무교육을. 요 사람일 때는 문제가 없어. 이건 사람이니까. 법인일 때는 누가 받는 거예요?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받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만 받습니다. 가로 안에 둘째 줄에 있죠? 대표자를 말한다. 이렇게. 근데 어디 가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나요? 그 오른쪽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쫓아가서 받죠? 누가 지정한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예요. 2인자.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얼굴 보기 힘들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서 보면 법원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원에 해요. 이때 법원은 어떤 법원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지방법원장 얘기합니다. 여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장이에요. 거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요? 더 높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협회하고 대학들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 교육 내용 나온 거 있죠. 교육 시간 알아두셔야 돼. 교육 시간 어떻게 되죠? 경매 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뒤에 44시간 이하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매 실무 교육 힘들어요. 그래서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4시간이에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세요. 반가로 2번 제일 밑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게 뭐예요? 3번이죠? 다시 한번 신청대리로 등록되려면 공법, 교육을 뭐 해야 된다고? 보충. 이게 보증 설정이죠? 액수는 요거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때는 1억 이상, 여기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 하나 넣을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똑같아요. 그런데 중개업과 관련된 보증 설정과는 따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하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 설정하냐고? 아니에요.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보증 설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는 보증 설정이 없어요.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는 공법, 교육을 보충해야 된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O예요? X예요? X.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러면 O. 이쪽은 여기는 X.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자입니까? 되고자 하는 자입니까? 되고자 하는 자는 개혁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어야 된다. 액수는 똑같고요. 밑에 가로 5번에 가십니다. 등록 절차에서요. 보실 거. 거기 둘째 줄 끝에 가면 어디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고요? 지방법원장. 법원인데 구체로 어디요? 지방법원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내려갑니다. 밑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요렇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요렇게 지방법원장한테 등록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을 해주시라. 14일 이내에 등록해 주시라. 자, 요 봅니다. 요거. 자, 중개사무실 오픈하려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며칠 이내 등록에 통지를 해주라. 7일 이내 등록에 통지를 해주라. 응? 7일 이내 등록에 통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14일 기억하셔야 된다 이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99페이지 제일 밑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라고 나오죠. 자, 대리권 범위 별표해 두시고 대리권 범위.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위주로 출제돼요. 여기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7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나오면 넘기시면 나오죠. 암기해 두셔야 돼. 1번부터 7번까지 나온 거 있죠?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해요. 우포 늪에 창녕에 있는 우포 늪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돌이가 보이더라. 차돌이가 보입니다. 거기 무슨 체험학습 간 모양이에요. 자,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요 우자가 뭐냐 그러면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5번과 6번 묶으셔야 돼. 우선 매수 신고다. 자, 5번 6번인데요. 5번 6번 이게 뭐냐? 경매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5번 6번.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자, 듣기만 하셔야 돼요.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이 있어요.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 공공임대주택이어야 돼요. 그때 그 살고 있던 임차인은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또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우선권을 줘요. 낙찰 받을 때. 전제는 일반 주택의 임차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라서 임대주택 만들어서 세를 놓은 경우.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던 그런 건설사나 이런 데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두 가지인데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 뭘 하셔야 돼? 우선 매수 신고 우선권 갖는 거죠?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자만 나와도 뭐예요? 우자만 나와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우선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7번에 가면요. 7번 되게 길죠? 이거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한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7번에 보면 끝에 지위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포기라고 되어 있어요. 포기. 뭔지 모르겠는데 뭘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포기해. 포기? 예, 그러면 이것도 뭐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5번, 6번, 7번 한 거죠? 실제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암기는 하셔야 돼.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차가 뭐냐면 3번이에요.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가 2등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넷째 시간에 또 나와요. 차순위 매수신고다 그러면 2등인데 떨어진 거지. 근데 혹시 1등이 돈 안 내요 그러면 내가 돈 내고 받아갈게요 라고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대학 입시에서 예비 합격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신고해 두는 거죠. 이 사람 안 받아가면 내가 대신 받아갈게. 차순위 매수신고. 차자요. 돌자가 뭐냐? 돌자는 거기서 4번이네요. 4번. 이거 3번, 이건 4번. 돌자가 뭐냐면 돌려줄 것을 신청한다. 이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둘 다 떨어진 사람이네. 떨어지면 보증금을 갖다가 이제 돌려받아요. 그 보증금 돌려받아서 찾아오는 걸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찰대리는 매수신청 대리는 들어갔다 떨어졌어. 그러면 보증금을 찾아와 주는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거. 그 다음에 보가 뭘까요? 보는 1번이네. 1번. 뭐죠? 보증금을 갖다 내는 거. 보증의 제공. 이거 대신할 수 있고 2번이겠네 그러면. 2번은 입찰표 작성, 제출. 그죠? 입찰표 작성, 제출. 자, 경매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 경매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거나 좀 공부했거나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죠? 아닌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경매장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입찰 마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막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저한테 자기는 처음 하는데 입찰표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저한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주긴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입찰 들어오더라니까. 입찰표 대신 써주는 게 이거예요. 응? 네. 입찰표 대신 작성. 작성 제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7가지. 요거 2가지로 보니까 7가지로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요 7가지.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문으로 봤을 때 요거 한 지문, 여기 한 지문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갑니다. 매각 장소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개업공인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대리행위 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직접. 특히나 소속 공인인회사한테 너가 대신 가서 입찰 대리하고 와라 라고 대신 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럴 때 반가로 2번 가시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개업공인회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대리행위 할 때마다 뭘 들고 가냐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고 갑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뭘까요? 위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로 위임장이에요. 거기 보면 대리인 등록증 4번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로 뭐예요? 핵심적인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것이 대리행위니까 이거 할 때마다 뭘 갖고 와야 돼요? 위임장.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입찰을 대리할 때는 그날 아침에 위임장을 한번 쓰면요. 그것 갖고 입찰표도 대신 갖다 내주고 보증금도 대신 갖다 내주고 떨어지면 보증금도 그 위임장 하나 갖고 찾아와 주는 것까지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디 가냐면 셋째 줄 끝에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그때는 위임장 하나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출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시면요. 가로 4번에 뭐가 나오냐면 사건 카드가 나와.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사건 카드가 나와. 이건 경매 사건별로 매수신청 대리는 카드를 하나씩 만들게 돼 있어요. 경매 사건별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적도록 되어 있냐면 보수액을 적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 첫 줄. 사건 카드요. 둘째 줄에 보면 뭐 사건 카드에다가 사건 번호 적고 이것저것 적는데 제일 핵심은 둘째 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뭐예요? 보수액 이렇게 돼요.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든가요? 중개보수 복비. 중개보수는 어디에 기록해? 확인설명서에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인설명서가 있음에 불구하고 확인설명서에 안 적고 어디에 적어요? 사건카드. 그리고 그 사건카드에다가 도장 찍어요.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을 찍을 것 같아요? 매수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개공이요. 그러니까 관청에 등록된 도장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 등록된 도장을 찍으셔.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5년간 보존하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나서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갑니다.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이 작성해서 주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서류가 확인설명서가 있어요. 확인설명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거기다 뭐 하겠어요? 날인하죠. 날인. 날인할 때는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등록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합니까? 5년. 요게 이상하네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3년인데 5년 됐죠? 왜 그러냐? 요 사건 카드하고 확인설명서를 같이 철을 해서 보존해요. 같이. 그러니까 이건 5년, 이건 3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게 됐다. 다시 한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쭉쭉쭉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요. 402페이지 가보십니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반가로 5번에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 있죠.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시한다고 나와요? 법원행정처장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협회 감독합니다. 반가로 2번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시한대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련해서 협회가 아니고 협회 시도지부. 협회가 아니고 협회 시도지부. 또 누구요? 매수신청 대리인을 감시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감시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협회 시도지부하고 또 누구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하고. 거기요.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대비하시고. 됐습니다. 밑에 가시면 가로 6번에 반가로 1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남았죠? 자, 세 군데를 동그라미 칠 겁니다. 2번 폐업이죠. 폐업. 3번 자격 취소죠. 4번 등록 취소죠? 요 세 개. 칠판에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자격 취소. 여기가 자격 잘린 거요. 등록 취소. 여기 폐업. 그러면 여기는 뭐요? 반드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잘라야 된다. 다만 자발적인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된 경우 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그때는 3년은 붙이지 않는다 했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중간에 있는 파란 박스가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나와요. 중간에 있는 파란 박스 보시면 두 군데를 동그라미 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휴업. 자, 이겁니다. 휴업.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지금 자발적으로 쉬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가시면 업무정지 나오죠? 이 업무정지는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거예요. 이건 휴업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스톱됐죠. 스톱. 멈춰서 있죠 지금. 그럼 여기도 멈춰서 해야 돼. 그래서 휴업이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돼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영업정지 받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영업정지 받으면 여기도 영업정지예요. 여기가 쓰면 여기도 스톱이야. 아시겠죠? 네. 휴업이면 업무정지.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최근에 나온 경향이에요. 빨간 거.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넘기기 전에 403페이지 반가로 4번에 셋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업무정지 기간 나와요.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몇 년이야? 2년이야. 2년이야. 영업정지 기간. 자,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404페이지. 뭘 볼 거냐면 보수에 대해서 봐요,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첫째 줄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을까요? 보수? 법정 상한선, 법정 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있어요. 법정 한도가 있는데 이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할까요? 얘기로 정한다. 조례 아니죠.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대부분 뭘로 정해요? 조례 아니면 국토부령인데 주로 조례죠. 주택은 그렇게. 그 다음에 자 뭐냐면 셋째 줄 끝에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언제 설명해라. 보수에 대해서 언제 설명하시라고?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시오. 전입니다. 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영수증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요? 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줘라. 그죠? 영수증. 중개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 써줍니까? 중개보수. 영수증 안 써주죠. 왜 안 써줄까요?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서 확인설명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기록해요? 사건카드. 근데 사건카드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존할 뿐인 거예요. 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돈 받아 먹었으니까 따로 뭘 써줘요? 영수증 써주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작성했으면 여기다 도장 찍겠죠?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보나마나 등록된 도장.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할 것 같아요? 그딴 거 없어요. 5년 이런 거 없다고요. 특징이잖아 이게. 사건 카드도 5년이고 확인설명서도 5년이지만 영수증은 몇 년간 보존해. 그런 게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끝부분 가십니다. 자, 별표하시고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게 되는데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보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별표. 대금 지급 기한일 좀 이따 봐요. 그건.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중개보수는 어떻습니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어. 그러면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된다? 그죠? 잔금이죠. 거래대금의 지급이 뭐요?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실비가 먼저 나왔어.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참고 보십니다. 참고. 참고에 보면 이렇게요. 보수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있고 상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리보수가 있어요. 대리보수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보수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대리보수 그 다음에 실비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얼마예요? 50만 원. 많이 받아야 50만 원입니다. 요 금액 기억하시면 되고요. 끝입니다. 밑에 2번 가시면 대리보수 남았죠?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리보수는 낙찰을 받게 만들어 줬을 때하고 낙찰을 못 받았을 때하고 나눠집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는 좀 크게 벌어요. 감정가의 몇 프로까지? 1%까지. 또 최저가의 몇 프로까지요? 1.5% 이하.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건 이 넷째 시간에 이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숫자 기억해 두셔야 돼. 여기가 핵심입니다. 낙찰을 받게 만들어 주었을 때는 받는 보수가 좀 셉니다.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최저가의 1.5% 이하. 바뀌지 않도록. 감정가가 1%입니다. 거기가 별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가로 2번 낙찰을 못 받으면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 최고 50. 요건 상담료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이런 거요. 만약에 상담만 해줬으면 상담만 이거 안 하고 그럼 이거 받는 거예요. 근데 상담도 하고 이걸 했죠. 그러면 이건 안 받고 이걸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낙찰을 받게 만들어줬을 때는 좀 세게 이제 벌 수 있는 거고 못 받았죠 낙찰을.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대리해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고 동시에 이것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또는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런데 실비는 달라요. 실비는 이거 받아먹고 동시에 또 실비 받아먹고 이럴 수 있다고. 이거. 그때 실비라고 하는 오른쪽 페이지 가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실비는 첫 줄에 보면 30만 원 보험이 안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자 둘째 줄요. 특별한 비용 나왔죠. 특별한 비용으로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특별한 비용은 원거리 교통비 이런 거 얘기해요. 실비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비용만 들어갑니다. 요건 실비에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근데 그 밑에 줄 보면 통상 비용이 나와요. 통상 비용, 근거리 교통비 이런 거요, 지하철 비용 이런 거요. 뭐 그래서 여기 뭐 안산 지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 교통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왕복 한 뭐 4천 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요게 통상 비용은 실비에 안 들어가요. 근데 입찰 대리를 갖다가 제주도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배 타고 가든지. 그러면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왕복 그 비행기 싹시 한 10만 원 좀 넘어간다면 그게 특별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비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비용도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0만 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지방법원으로 입찰 대리 가는데 갈 적에 1등석 타고 가면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30. 타고 뭐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실비로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특실 30만 원이라는 거. 특실 아시죠? 30만 원.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가고? 실비. 통상비용 안 들어간다는 거지. 통상비용은 보수 챙겼죠? 그러면 이거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비도 많이 받아야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나눠진 문제에서 3번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게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은 맞고요. 그래서 4번의 앞부분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고요. 4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정답은 틀린 게 5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체결되기 전 설명이고요. 2번 지문은 설명드린 바가 없어요. 우리 5, 6월 달에 설명드릴 거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설명해야 될 사항에 보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권리 분석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매에서 선순위 세입자는 앞에 온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은 여러분이 낙찰 받으시면 그 보증금 1억을 떠안으셔야 된다. 그거 설명해 주라고. 이거 낙찰 받으시면 1억 부담하시는 거니까 입찰 들어가는 금액은 그거 감안해서 1억 낮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동그라미 4번요. 그걸 만약에 제대로 설명 안 해줘가지고 1억 떠안을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세로 딱 써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억 높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그 보증 1억을 누가 떠안는다고? 낙찰자가. 아는 내용이죠? 네. 그게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야. 자, 쉬겠습니다.